이동형이야.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7월 1일에 발표된 바와 같이 별표 제3 국가로부터 아시아 유일의 해당국이었던 한국이 제외되게 되었습니다. 이후 7일 공포하고 28일에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한국으로의 수출 등에 대해 일반 포괄 적용이 불가능하게 되고 캐치홀 규제의 대상이 됩니다. 일본의 조치로 인해 우리 경제는 엄중한 상황에서 어려움이 더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시는 일본에게 지지 않을 것입니다.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과거에도 그래왔듯이 우리는 역경을 오히려 도약하는 기회로 만들어낼 것입니다. 정부도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가해자인 일본이 적반하장으로 오히려 큰소리 치는 상황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정부와 우리 기업의 역량을 믿고 자신감을 가지고 함께 단합해 주실 것을 국민들께 호소드립니다. 정부는 이 150개 전 품목을 관리 품목으로 지정 대응해 나가되 맞춤형으로 밀착 대응해 나가고자 합니다. 여러 통로를 통해 일본 정부에 이번 조치가 철회되도록 강력히 요구하고 우리도 일본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여 수출 관리를 강화하는 절차를 밟아 나가겠습니다. 국민들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은 관광, 식품, 폐기물 등의 분야부터 안전 조치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비상한 각오로 이후 발생하게 될 모든 사안을 예의주시하며 능동적이고 당당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다. 동북아는 이렇게 신뢰 없는 관계를 맺어서 가지고서는 이런 군사보호 협정이 과연 의미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다시금 듭니다. 현실적으로 당장 문제를 풀어나갈 길이 없다면 우리 기업과 또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모든 대응책에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입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는 즉각 철회되어야 합니다. 양국의 무역 분쟁은 공멸에 기댈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경제의 급소에 대한 기습 공격, 경제 침략, 우리나라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요. 국제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 시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일 당장 3차 촛불문화제 일본 대사관에서 할 겁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예상했던 대로 일본이 한국을 백색 국가 명단에서 제외하는 수출 무역 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정부와 정치권, 시민사회 반응 차례로 들어봤고요. 뉴스 정면 승부에서는 오늘 이 문제와 관련해서 다양한 분야로 심도 깊게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2일 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합니다. 이 작가는 독하다. 이 작가는 거칠다. 이 작가는 솔직하다. 이 작가는 눈치가 없다. 그는 할 말은 한다. 할 말은 한다. 정치 오타쿠 이 작가의 독설. 뉴스 정면 승부. 일본이 우리를 수출 심사 우대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우리 경제가 큰 도전에 직면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안보 상황도 불안이 상존하고 있죠. 북한이 오늘 새벽 또 발사체 2발을 쏘아 올렸는데 북한의 의도는 무엇인지, 지소미아 파기냐 유지냐, 이 문제는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 건지 전문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박원건 교수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북한 이야기부터 해보죠. 북한이 오늘 새벽 또 단거리 발사체 2발을 쏘아 올렸는데 오늘 발사체가 단거리 탄도미사일인지 북한이 이야기한 신형 방사포인지는 우리 군이 분석 중에 있고요. 일단은 왜 다시 이런 일을 벌였는가. 저번에 며칠 전에 본인들이 이제 방사포라고 했던 거. 네. 그때 제가 전문가 몇 명한테 물어봤더니 금명간에 또 도발할 것이다. 다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네. 네. 어떤 차원일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큰 것은 지금 북한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속적인 이런 식의 발사를 하는 거를 보면
이거는 그간 시험을 못했던 그 신형 개발한 무기에 대한 시험을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오늘 그 발사한 것의 시간을 보면 새벽에 발사를 했거든요. 예. 새벽 2시 59분이랑 3시 23분. 이렇게 새벽에 발사를 하는 것을 보면은, 그리고 지난 7월 31일 일단은 발사한 그 발사체 같은 경우는 비가 오는 우천시에서 발사를 했습니다. 예. 신형 무기 체계를 최종적으로 배치하기 전에는 다양한 전장 환경을 테스트하게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가 온다든지 아니면 밤에도 이것이 작동하는가.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일단 이것을 신형 무기에 대한 그간 하지 못했던 그런 시험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더불어서 미국한테 보내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는 거죠. 지금 실무회담의 가능성이 뭐 완전히 없지는 않지만 어쨌든 회담이 다시 진행이 되면 협상에서 이런 그 미국을 압박해서 북한이 원하는 그런 전향적인 입장을 미국이 갖고 오도록 그렇게 지금 압박하는 효과도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첫 번째는 그동안 미사일을 많이 발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테스트용. 네. 그러니까 남북 평화 모드, 북미 대화 모드에서는 당연히 못 쐈는데 네. 조만간에 또 물밑 접촉 이루어져서 대화가 재개될 테니까 그렇게 되면 또 못 쏘기 때문에 그 전에 한번 개발한 거 테스트 해보자 이런 게 하나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대미 메시지가 하나 있다 이 말씀이네요. 그렇죠. 크게 예. 보면 그 정도고요. 특히 뭐 지금 나오는 미사일 체계도 그렇고 방사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다 신형이거든요. 예. 잠수함도 신형 잠수함을 보여줬고 그 이전에 있었던 그런 무기 체계를 발사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북한이 아주 명백하게 이것은 신형 방사포다라고까지 밝혔는데 약간 우려되는 게 지금 한미 정보 당국에서는 여전히 미사일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이 방사포와 미사일은 차이를 구분한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 왜냐하면 대응 체계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예. 그 북한이 그걸 알기 때문에 이례적으로 방사포다 이렇게 할 수도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 북한이 그런 좀 기만하는 행위를 적지 않게 한 것은 사실이지만 예. 이른바 1호가 오는 행사,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나타나는 행사에 대해서 이전도 마찬가지지만 그것을 거짓으로 얘기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없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방사포일 확률이 높겠네요, 그러면. 뭐 저는 방사포라고 보는데요. 지금 뭐 군 당국에서는 계속 이것이 신형 미사일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그 입장을 제가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닌데 예. 신형 방사포기 때문에 이전에 했던 여러 가지 모습들이랑은 다른 지금 이 통계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를 예. 들어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마하 6.9. 그러니까 기존에 북한이 갖고 있는 300mm 방사포 그 경우에는 마하 4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빨리 갈 수 없다 하는데 저는 그러기 때문에 신형이 아닐까. 그게 예. 조심스럽게 추정해 봅니다. 자, 어쨌든 뭐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미국 관리 당국들도 그 사거리가 일단 짧은 거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럼 결국은 물밑 접촉해서 대화를 하겠다. 3차 북미 정상회담 하겠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예, 트럼프 대통령 아주 명백하고 또 일관된 입장을 보이고 있죠. 지난 5월 4일, 9일 미사일 발사 때부터 이 미사일은 미국과 한국, 일본에 대한 위협이 안 된다. 예. 모든 국가들이 그런 단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한다. 뭐 그런 얘기를 계속했고요. 이번 발사에도 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것을 위협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하게 되죠. 첫째는 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이 유엔 제재 결의안 위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탄도미사일이다라고 밝히는 순간에 이것은 어쨌든 유엔에 갖고 가야 되는 부담이 있는 예. 거고요. 그러면 당연히 북한이 반발해서 실무회담을 못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어쨌든 지금 재선 전에 돌입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북한과의 대화가 유지되고 북한을 관리한다. 이제 그런 모습들은 보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거리 미사일에 대해서는 여전히 위협이 아니다. 이제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근데 뭐 알겠습니다. 그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대로 크게 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게 했을 거라 뭐 추측 뭐 충분히 가능한데 왜 하필 이 시점이냐. 지금 일본과 한국이 이런 상황에서 왜 하필 새벽에 이렇게 했느냐. 이거는 한 발 저희가 물러서서 볼 필요가 있어요. 예. 이게 지금 한반도의 상황이 위중하지 않습니까? 예. 이것뿐만 아니라 저는 지금 가장 심각한 것 중에 하나가 러시아가 영공을 침공을 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뭐 사실 주권 침해 행위거든요. 이 정도면은 이전 같아서는 거의 전쟁에 준하는 그런 상황까지도 갈 수 있는. 근데 왜 한반도에 하필이면 지난 7월 달에 굉장히 많은 사건이 있었는가? 예. 그것을 이해하려면 지금 전 세계 정치가 국제 정치가 변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전 같이 어떤 예를 들어서 미국이 세계 경찰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안 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늘 비용 얘기를 하면서 기본적으로 미국의 동맹국이 자신의 안보는 보호해야 된다. 이제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빈틈이 생기는 거죠. 세력의 힘의 균형에 빈틈이 생기는 거고 그 틈을 가장 먼저 파고든 것이 이제 중국과 러시아, 지금 영공까지 침해했고 뭐 지금 북한도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전과는 다른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가지 정책의 틈을 타서 자신들이 어쨌든 하고 싶은 것들을 지금 하고 있고요. 일본도 같은 맥락이라고 저는 지금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 한미일 공조 가 약간 뭐 흔들린다고 할까요? 지금 한국과 일본의 대립 때문에. 네. 그 틈을 타서 뭐 북중러가 뭉치는 모습. 뭐 이런 건 또 없습니까 혹시? 저는 뭐 그런 얘기들을 좀 하시는데 예. 뭐 그거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진 않습니다. 예. 오히려 한미일 북중러는 이제 냉전 때 일종의 그쪽은 공산주의 진영, 뭐 자유주의 진영 해서 그렇게 나뉘었는데요. 오히려 그런 구도면 우리 입장에서는 대응하기가 쉽습니다. 이게 예상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것보다 지금은 말씀드린 것처럼 변화가 너무 빠르고 이게 편의에 따라서 이합 집산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 그 대표적인 예가 일본과 중국과의 관계죠. 지정학적으로 역사적으로 같이 협력을 할 수 없는 두 국가가 작년 연말부터 시진핑 주석과 아베 수상이 만나서 심지어는 일본은 1대1로 참여까지도 발표를 했거든요. 이것은 전형적인 말씀드린 힘의 공백 사이에 나타나는 국가 간의 편의에 따른 이합 집산의 모습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입장과 전략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상황이 지금 도래하는 것이죠. 예. 일본 이야기를 나왔으니까 한번 해봅시다. 자, 오늘 결국은 우려하던 대로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를 제외했는데, 일본에서는 뭐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결국은 강제징용 재판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그것만 있느냐고 다른 뭔가 더 큰 목적이 있지 않느냐 일본에 또 아베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도 제가 말씀드린 큰 맥락에서 지금 질문하시니까 보면은 일본도 그 틈을 이용하는 것이죠. 일본의 지금 외교의 아베의 외교의 정책을 보면 지금 그 미국이 약간 한 발 물러선 틈을 타서 일본이 다시 보통 국가화 그들이 예. 원하는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가 되는 것이고 일본의 영향력을 넓히려는 모습은 분명히 보입니다. 예. 뭐 기억하시겠지만 이란까지 갔었거든요. 도대체 일본이 이란을 왜 갔을까 하는 걸 생각을 해보면 이란에 대해서 다시 경제 제재가 되고 있는데 일본이 가장 필요한 것은 원유입니다. 그 원유의 수입선은 언제든지 확보를 해내야 되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인 그런 포석으로 이란까지 갔다라는 거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과의 관계도 일단 1차적으로 우호적인 상태로 만들어 놓고 러시아와도 관계를 지금 유지하고 있는 예.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보면 지금 일본이 나름대로 그간 특히 뭐 이거는 사실 아베 신조의 그런 어떤 하나의 전략이죠. 큰 전략이죠. 그래서 일본을 이전과 같은 세계 강대국으로 올려놓겠다. 뭐 심지어는 유엔 상임 이사국의 그런 모습까지도 노력이 있다 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방법으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예, 예. 네, 일본이 지금 45년 이후에 사실 자유무역주의에 따라서 자신들이 이만큼 부강해진 건데 예. 그 자유무역주의의 기본적인 원칙을 해하는 지금 행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관세 장벽을 높인다라는 것은 예. 명백한 세계의 그 경제의 원칙과 규범 WTO에 위반을 하는 그런 행위거든요. 이런 행위를 하면서 세계의 지도 국가의 대열로 가겠다. 그것은 저는 뭐 전혀 맞지 않는 그런 행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신들의 영향력을 넓히기 위해서 한국의 영향력이 올라가면 안 되니까 혹은 한국의 경제력이 더 커지면 안 되니까 이런 것도 작용했을까요? 뭐 단기적으로 보면 예. 일단 아베 신조가 노리는 것은 헌법의 개정이죠. 예. 평화헌법을 뭐 일부라도 개정해서 자위대를 공식적으로 인정해서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가 되려고 한다. 예. 그러려면 전쟁과 군이라는 것은 주변 안보 환경이 불안해야 국민에 대한 설득이 되는 거 아닙니까? 아하. 오늘도 뭐 아베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예. 안보에 예. 문제가 있다. 그러려면은 한국과 또 북한과의 이런 관계의 모습들, 북한의 핵 문제, 예. 또 한국 내에서 있는 여러 가지 이 반일 감정이라든지 그런 것이 고조될수록 아베의 신조 수상 입장에서는 자신이 원하는 그런 목적을 성취하기가 쉽죠. 북한과 남한이 계속해서 대치 상태에 있는 것이 아베한테 유리한 거네요. 그 부분은 좀 뭐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네. 북한에 대한 이 미사일과 갖고 있는 위협은 일본도 위협을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런데 아베 신조 수상은 또 북한과의 관계 개선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김정은은 아무런 조건 없이 만나겠다고 지금까지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단순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그때 이 편의에 따라서 이합 집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일관된 목표를 갖고 국가가 움직이고 있다. 그렇게 보면 좀 어렵고요. 여러 가지 이 복합적인 요인에 따라서 움직인다. 그렇게 놓고
한국이 지금 대응책을 만들 필요가 있죠. 예. 관련해서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여기서 한국과 일본의 외교부 장관들이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 뭐 결렬됐고요. 네. 오늘 저녁에는 한미일 외교 장관들이 만난다. 네. 그래서 미국이 중재에 나서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까지 이야기 들어보면은 미국이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받아주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가 많거든요. 오늘 뭐 우리 대통령 일종의 담화에 보면 뭐 미국이 분쟁 중지 협정이라고 하는 거, 스탠드 스틸 어그리먼트라는 것을 사실상 한국과 일본에게 제안을 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 셈이죠. 일본에서는 부인하고 있었고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일단 확전하지 말자라는 것이 미국의 중재 아닌데 백색 국가 리스트에서 우리를 제외한 것은 확전의 의지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한미일 외무장관 ARF에서 오늘 저녁이죠. 한국 시간으로 6시 반인가 시작되는데 그 전에 폼페이오 장관이 따로따로 강경화 장관과 고노다로 외상을 만납니다. 만나고 나서 한미일이 만나거든요. 조심스럽지만 이게 저는 마지막 어떻게 보면은 또 이 기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이 백색 국가의 리스트에 제외를 하긴 했지만 이게 앞으로의 과정이 좀 남아 있거든요. 일단 공포를 해야죠. 4일 내에 공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공포하는 과정을 좀 지연하거나 미룰 수 있고 그다음에 21일 이후에 시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도 좀 미룰 수가 있죠. 그래서 정말 그냥 바라기는 우리 입장에서 이 중재안을 여전히 폼페이오 장관과 미국이 가져가서 일본이 그것에 대해서 잠정적으로 합의를 한다면 한국의 입장에서는 좀 협의를 할 여지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오늘 결정이 났다고 하지만은 8월 말에 시행이 되니까 그때까지는 어쨌든 시간이 좀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 말씀이네요. 예. 자, 그런데 우리 그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 이거 판단하는 것도 지금 8월 말로 예정돼 있단 말이죠. 예.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저는 이거를 그 한일 군사 보호 협정이라는 것은 저는 유지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 잘못 알려진 게 너무 많습니다. 이게 한일 군사 보호 협정이라는 것이 어떤 비밀을 창고를 한국과 일본이 열어놓고 그 안에서 가져가는 게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쐈어요. 근데 그 정보에 대해서 우리 한국이 필요하면 그 정보를 북한한테 일본한테 요청을 하는 거죠. 일본이 뭐 미사일 그 탐지 능력이 있으니까 달라. 그럼 일본이 주면 받는 거고 일본이 거절하면 못 받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일본이 한국한테 요청을 했을 때도 우리가 원하면 주고 원치 않으면 안 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군사보호협정이라는 게 한국이 일본을 포함해서 30여 개국이랑 맺고 있어요. 심지어는 러시아랑도 맺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상호적인 성격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을 해서 지금 우리 정부나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은 미국을 압박해서 일본의 셈법을 바꾸겠다 하는데 저는 그에 적절하지 않게 먹힐 수 있는 셈법이 아니고요. 또 하나는 핵심적인 건데 미국의 중재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오히려 저는 이걸 그냥 둬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소미아 이 군사보호협정이 맺어지는 과정에서 보면 미국이 굉장히 원해서 된 거거든요. 뭐 지난 MB 정부 때 한번 하려다가 실패했고 오바마 정부 때 굉장히 미국이 강력하게 푸시를 해서 2016년에 마침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 지역의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화시켜서 자신들의 부담도 덜고 또 북한과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만약에 한국이 한다라고 건드린다라고 하는 거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오히려 그런 그 상황이 되고 우리의 계산처럼 그게 어렵기 때문에 일본을 압박한다. 저는 그렇게 연결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미국과 일본이 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계속 유지되기를 양국이 바라고 있으니까 그것도 공개적으로 천명하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마지막에 유지는 하더라도 그 말일까지는 결정나는 말일까지는 이걸 카드로서 계속 파괴할 수 있다는 걸 말만 하는 건 어떠냐. 그러니까 저는 그게 적절치 않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요. 일본이 이게 영리하게 움직입니다. 이미 지소미아와 군사보호협정은 자기네는 연장하겠다 얘기했고 또 하나는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도 한국과 협력하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미국이 생각하는 사활적인 이해는 지금 그렇게 한미일의 협력을 원하는 거죠. 그리고 미국이 이 한일 간의 갈등의 모습을 보는 거를 이해하는 것은 이것은 경제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한일 간에. 또 하나는 65년의 조약에 대한 어떻게 해석의 차이라고 그건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행정부가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데 이 경제적인 문제를 안보의 영역까지
이 군사보호협정으로 연결시키는 거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의 중재를 끌어내려고 하면 저는 이렇게 설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한일 간의 갈등이 심해지면 그것에 대해서 가장 큰 이득을 보는 것은 중국이다. 경제적으로도 이 빈틈을 중국이 파고들고 안보의 공복도 중국을 파고든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이 일본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중재를 해라.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방미했던 국회의원들도 그런 식의 이야기를 했다고 하던데. 네. 미국 의원들한테. 어쨌든 지금 교수님 말씀처럼 경제 문제를 안보 문제로 이제 넘어가는 거, 활용하는 거. 네. 이것도 옳지 않은 일인데 당연히. 근데 일본은 역사 문제를 경제 문제로 옮겨가 버렸잖아요. 네. 아니 사실은 일본이 이걸 안보 문제로 이미 옮겨간 거죠. 왜냐하면 한국을 백색 국가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것이 안보적인 이유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 전략 물자가 북한에도 넘어가고 있고 안보적으로 한국을 신뢰할 수 없다. 이미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게 핵심 이유잖아요. 그래서 너무 이미 그렇게 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우리가 미국의 중재. 근데 이것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만합니다. 미국의 중재가 있어서 장을 만들어주는 건 필요하지만 이거는 사실 한일 간의 단판을 지어야 할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미국한테 의존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고려해 볼 만하죠. 그 민주당의 의원들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안보 문제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일본이 수출 규제를 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런 국가랑 어떻게 쥐소미아를 유지하기를 바라느냐 뭐 이런 얘기도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조금 더 지켜보고요. 교수님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딱딱하고 지루한 뉴스가 소설보다 흥미진진해지는 새로운 경험. 놀라셨죠? 이것이 바로 이동준의 뉴스 정면 승부. 예, 2부에서도 또 일본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의 한국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 일본 현재 정치권 분위기는 어떤지, 경제 전면전으로 치닫는 한일 갈등 사항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일본 게이센 여학원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이영채 교수 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요즘 교수님하고 자주 제가 만나는 것 같습니다. 네, 많이 바쁘네요. 예. 자, 화이트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배제한다. 이것은 충분히 예상됐던 일이죠, 일본 현지에서도? 예, 그렇지요. 이것은 원래 이 화이트 리스트 배제를 결정을 해놓고 명분을 만들어 왔다라고 보는 게 더 타당하겠죠. 예. 그 일각에서는 일본 현지 분위기가 조금 바뀌고 있다. 미국의 중재 분위기도 있고 또 일본 언론들이 아베를 비판하는 기사를 쓰기도 한다. 이렇게 해서 우리 국내에서는 약간 기대를 한 사람도 있었거든요. 실제로는 어땠습니까? 예, 아마 이것이 처음에는 참여연 선거용이라고 좀 생각을 했고 선거가 끝나고 나면 일본이 좀 유연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였을 거라고 봐요. 근데 저는 일관적으로 이것은 현재 아베 지지파들이 특히 아베 정권 내에 강경파들이 지금 이걸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기조를 계속 가져갈 거고 특히 올해 2월 달에도 저도 생방송 텔레비에 나갔을 때 신도 의원, 아베 최측근 의원이 한국에 대해서 보복 조치를 할 때는 두고 봐라라고 방송에서 직접 대놓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결국은 아베 정권 내에서 강경파들이 백색 리스트 제외까지 실행을 했다. 아마 그들에게서 나름대로 성공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겠죠. 일본 자민당 내에서도 이 조치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원들도 있습니까 혹시? 그렇죠. 어제 그제 이틀간 한국의 의원들이 방문을 해서 만나려고 했던 지금 현재 자민당의 간사장을 하고 있는 니카이는 그래도 자민당 내에서 친한파이고 아주 리버럴한 의원으로 알려져 있고요. 왜 그러냐면 이분 밑에는 비주류 의원들이 대부분 이분 밑에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정치력도 있으세요. 그런데 아마 이분은 출구 전략을 찾았을 수도 있는데 결국에는 이 강경파들과의 대립 속에서 아베 수상이 아마도 니카이 의원보다는 이 강경파들 의견을 받아들였다고 보고 그래서 한국 의원들과의 면담을 취소시켰다고 그렇게 이해하는 게 좋겠죠. 예, 지금 우리 언론에서는 오늘 하루 종일
그 일본을 좀 성토하는 그런 분위기인데 일본 언론은 어떻습니까?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라는 보도를 어떤 뉘앙스를 하고 있습니까? 일본은 교도통신을 시작을 해서 NHK까지 아침 가기 결정이 나오자마자 바로 긴급 보도는 있었고요. 예.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될 수 있으면 영향을 좀 축소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될 수 있으면 자극적인 보도는 하고 있지 않고 거의 사실 보도만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이 오늘 뭐랄까요 국무회의에 있었던 발언을 예. 전달을 하면서 예. 오히려 한국이 아주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보도를 하고 있는데 예. 물론 내심으로는 한국 측이 이것을 크게 반발할 거고 또 한국의 보복 조치가 어떤 것이 실행될 건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는 것 같아요. 이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에 대한 그러면 일반 국민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각종 여론조사도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이게 국민 여론조사를 보면 전체적인 일본 국민 여론이 참여연 선거 때부터도 그렇고 지금도 한국에 대해서 강제징용 재판에 대한 나름대로 답이 없었기 때문에 일본 사회에서는 국민들 여론에서도 50%가 조금 넘는 여론이 강경책을 써야 된다라는 지지율이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아베 내각도 아마 그 여론을 물론 조장한 측면도 있지만 그 여론을 이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예. 실질적으로 이게 안보 조치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나 그리고 징용 재판에 대해서 한국이 답을 가져오지 않았다라는 일관된 논리로 국민들에게 여론 선전을 해왔기 때문에 예. 이번에 아베 정권에 대한 이런 조치, 특히 미국이 중재안까지 내놓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하고 조치를 했던 것에 대해서는 지지율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지지가 더 많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교수님하고도 몇 차례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아베가 저런 행동을 하는 것은 결국은 전쟁할 수 있는 나라 헌법 개정이 목표다. 지금 참여연 선거, 중요한 선거는 남았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참여연 선거 결과가 헌법 개정할 수 있는 의원 3분의 1을 확정을 못했잖아요.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헌법 개정은 어렵다라는 논리가 더 많았는데 예. 일본에서는 이 참여연 선거 결과를 예를 들면 연예인들의 부정 문제로 다 무마시켜 버리기도 했고 또 한국을 때리기로 하면서 참여연 선거의 부정적인 측면을 빨리 부식시킨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아베 그래도 이 내각의 강경파들과 또는 보수 우익들은 어떤 형태가 있어도 아베 수상이 임기 내에 헌법 개정을 하고 싶기 때문에 지금 어제 중의원 참여연 일본 자민당 의원 총회에서 아베 수상이 인사말을 하면서 완전한 국가를 만들겠다. 그리고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 헌법 개정을 실시하겠다라고 선언을 했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제 가을 임시국회의 주된 쟁점을 헌법 개정을 위한 즉 심사소위원회가 있는데 이것을 꼭 개최하겠다라고 지금 여론전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이걸 주도하기 위해서는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배제라는 강공 정책으로 지지파들을 결속을 하고 또 이 헌법 개정에 대해서는 구조 즉 일본은 무력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이 구조를 존재를 할지 폐기를 할지 구조를 건들지 않으면 많은 다른 헌법안들을 개정할 수 있고 여기에는 다른 야당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거죠. 그래서 예. 일단은 가을에 헌법 개정 심사위원회를 일단은 무조건 띄우기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아마 헌법 개정의 시나리오는 포기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가 일본이 한국산을 수입하지 않는다. 이것이 아니고 수출을 규제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자국 수출을. 그렇죠. 그리고 지금 오늘 그런 조치를 취했다고 한 직후에 일본의 주식이 좀 빠졌고 또 엔화가 굉장히 폭등했단 말이에요. 이러면 일본 경제에도 분명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게 지금 시장에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아베가 일본 시장이 좋지 않아도 계속해서 이걸 할 것이냐 이런 의문점은 듭니다. 아마 이게 장기화됐을 때 지금 지방 경제라든지 관광객이 줄어들고 또 한일 간의 불안정 요소는 주식을 동요시키고 있기 때문에 예. 물론 아베 내각도 그것은 신경을 쓸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어제로 지금 중일 관계를 좀 밀접화시키기 위해서 중국과
경제 협력을 하기 위해서 수학여행을 협정을 맺기도 했었고, 예. 새로운 중국 요소를 지금 활용을 하려고 있는 측면이 있어요. 그렇지만, 일본 경제 내에서 한국과 워낙 밀접한 연관들이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효과를 댈 수 있으면, 적자라든지 이런 것들은 축소하려고 하겠지만, 예. 지금은 경제적인 이익보다도 아베 정권의 정치 이데올로기적인 명분을 우선시하고 국민들 지지율을 끌어들이는 것에 일단은 목적이 있기 때문에 예. 국익을 현실적인 무엇을 가지고 국익이라고 이야기할지 어떻게 보면 이데올로기가 먼저 우선시되고 있는 지금 시기라고 볼 수 있죠. 알겠습니다. 교수님 마지막으로요. 지금 방금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브리핑을 마쳤는데요. 내용을 보면 정부는 우리에 대하여 신뢰 결여와 안보상의 문제를 제기하는 나라와 과연 민감한 군사정보 공유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를 포함해서 종합적인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방금. 그렇다면 이것은 지소미아 폐기할 수도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렇죠. 예. 글쎄요. 어쨌든 일본이 모순을 만든 건 사실이죠. 예. 한국이 안전보장으로 믿을 수 없는 나라이고, 그렇다면은 한일 군사정보협정을 유지할 이유가 없는 건데, 서로에게. 예. 그렇지만 일본은 오늘 수가 관방장은 또 지소미아에 대해서는, 필요한 부분을 협력하기 위해서 유지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 즉, 일본은 어떻게 보면은 지소미아는 미국과의 관계에서 미국이 한국에게 유지를 하라고 쐐기를 박아줄 거라고 좀 믿는 구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에게도 조금 딜레마이긴 한데 예. 미국과의 관계를 경색시키면서까지 이 일본에게 강공 조치를 쓸 수 있는가? 안 그러면 이것을 협상 카드로 다시 일본에게 교섭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로 삼을 것인지. 그렇지만 한국에서 여론으로 일본이 만든 안전보장의 불신감을 한국도 지소미아 폐기 카드는 활용의 용도는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그것은 이게 지금 28일까지 21일간 지금 공포기간 이후에 실행기간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많은 수면 교섭이라든지 미국에 대한 압력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예. 지금까지 일본 게이센 여학원대의 이영채 교수였습니다. 예, 이어서 이번에는 정부 여당의 대응을 알아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일본 경제 침략 대책특위 오기영 간사님입니다. 오기영 간사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민주당은 지금 일본의 이런 조치에 대해서 상당히 격앙된 분위기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아주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예. 실제 일본의 경제 도발 또는 무역 수출 제재 이렇게 표현을 초기에 생각했지만 한국의 기본 주력 산업인 반도체 산업을 매개로 한 한국 경제 흔들기. 그 결국에 한국 경제를 흔들므로써 대한민국 정부를 흔들기. 그래서 실제 경제적인 측면에서 대한민국을 침략하는 행위. 그에 대한 선전포고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선전포고다. 자. 그 경제 침략 대책특위 위원장인 최성 위원이 우리도 경제 분야에서 일본이 감당하기 어려운 능동적인 조치를 시작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의미일까요? 일본의 도발 자체가 이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되고 이제 그 성격 규정을 하는데 아무튼 그 조치가 단순한 그 무역 일부 아이템에 대한 수출 규제가 아니고 이 대한민국을 흔들기로 본다면 그에 대해서 우리가 물러서지 않고 제대로 대응을 한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표현했던 게 수평적 대응을 하겠다. 또 종합적인 그 검토 속에서 정밀지도를 만들어서 그에 관련된 대응적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조치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한일 간에 앞으로 이제 전개될 다양한 그 측면에서의 대응들이 있을 텐데 그런 논의들과 고민들이 쌓여 있고 그것들에 따라서 일본이 그에 따른 피해를 입을 것도 있다. 지금 현재 오늘 그 홍남기 부총리가 또 따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 포괄적 규제 화이트리스트 배제되면 1194개 아이템이 있는데 그 중에서 대부분은 영향이 없는데 한 159개 정도가 영향이 있다. 예. 물론 159개 정도에서도 일부는 영향이 제한적이고 일부는 파급 효과가 있을 건데
그에 따른 것들을 우리가 면밀히 보고 있다. 예. 또 더 나아가서 이제 일본은 정치적 목적으로 이 경제 국제 분업 질서를 흔들었는데 그렇다면은 경제적인 것을 떠나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대응할 건 뭐니까 이 정치적인 또는 이제 외교적인 또 기타 다양한 측면에서 고려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예.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일본에게 우리가 충분히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예. 이야기를 했죠. 예. 변호사님도 경제 전문가시니까 지금 뭐 방금 이런 조치가 우리에게 미칠 영향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일각에서는 겁먹을 필요 없다. 뭐 준비가 돼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당정청이 올해부터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도 제도를 내놓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실제로 예. 일본이 이런 화이트리스트에 배제 조치를 취했을 때 우리에게 어느 정도 영향이 미칩니까 경제적으로? 일본이 우리에게 지금 경제 분야만 놓고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1194개 아이템이 있는데 1194개 아이템 중에서 일본의 한국이란 수출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그 수출 시장에서의 시장 점유율이 일정 규모 이하가 되면은 일본이 갑이 아니라 수입업자인 한국이 갑입니다. 그렇겠죠. 예. 오히려 대체 판매자를 찾아서 예. 대체를 해버리면 그에 연루된 일본 기업들 상당수는 이후에 더 큰 피해를 입는 거죠. 예. 한국이 피해를 입는 게 아니라 일본이 피해를 입는다는 것이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실상 일본의 입장에서 카드가 되기 어렵겠죠. 그러면 159개 아이템 중에서도 그것들이 다 카드가 될 수 있느냐는 별개겠죠. 예. 지금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나오는 것 중에 밸류 체인이 있는 그 서플라이 밸류 체인 중에서 핵심에 있는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 일본의 조치로 인해서 만약에 수출이 제한되고 그게 생산이 제한되면 결국에 일본이 한국을 흔드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을 흔드는 것이고 반도체와 관련된 전자제품 시장을 흔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게 전 세계 무역 질서의 공공의 적이 되는 건데 그걸 일본이 의미 있는 카드가 될 것이냐 의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 개별 아이템별로 이제 여러 가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기들의 주장이 있을 텐데 우리나라는 과거 수년 전부터 부품 소재에 대한 독립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산업부에서 쭉 검토해온 게 있습니다. 예. 그리고 작년 이제 12월 이후에 이 여러 가지 변화된 상황을 이제 고민하면서 좀 더 구체적인 보완된 작업들을 해왔는데 이번에 이제 수출 규제가 이루어지니까 그에 맞추어서 더 이제 좀 보완 작업을 해서 이 각종 기업들에 대한 애로센터나 예. 아니면 이제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대응을 좀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수치적으로 얼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고. 말하기는 어렵고 다만 지금 상황이 그 예. 수치적인 확보가 안 되는 예. 게 일본이 그러면 150 몇 개 중에서 실제 어떤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할 거냐가 공개되지 않았고 그리고 그에 대해서 또 다른 이제 그 기업들 민간 기업들 스스로 대응도 가능한 부분도 있을 텐데 그 점 자체가 아직 가셔되지 않았기 예.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무슨 수출액이 얼마가 변한다, 예. 수입이 얼마, 요건 예. 좀 섣부른 선택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근데 간사님한테 여쭤본 거는 지금 우리 언론이 너무 호들갑을 떠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도 들어가지고 이게 우리 경제에 무슨 커다란 타격을 주고 이건 아니지 않냐 싶어서 한번 여쭤봤고요. 예. 그래서 이야기는 이제 좀 상호 의존적이라는 거죠. 예. 그렇겠죠. 아무래도 경제라고 하는 일반적으로 것이. 당하지는 않을 거다. 예. 다만 이제 이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서로가 상처를 입게 된다면 그게 결국 아베 정권의 이게 도발로 인해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일본 소비자도 일본 중소기업도 피해자가 되는 것이고, 그렇죠. 예. 일본 정부 아베 정권만이 이 전범자처럼 낙이 낼 거다 이렇게 경고를 하는 겁니다. 예. 이해찬 대표가 며칠 전에는 지소미아 관련해서 신중한 판단을 이야기했었는데 오늘은 조금 뉘앙스가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예. 오늘 제가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지소미아는 외교안보 질서를 기본으로 해서 동북아 평화를 위해서 존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북아 평화를 위해서는 서로 간에 상당한 신뢰가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하자는 입장 기준을 갖고 있었고요. 예. 지금 일본이 우리에게 경제 전쟁을 선포를 했는데 그 이유가 한국의 전략물자 수출 통제 시스템이나 한국의 다양한 이 안보 시스템에 대해서 못 믿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런 신뢰 기반이 무너졌기 때문에 예. 이건 원점에서 다시 생각해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인 것이죠. 알겠습니다. 예. 가장 지금 오늘 시간이 없어서 오늘 인터뷰는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일본 경제 침략 대책특위 오기영 간사였습니다. 1, 2부 순서 마치고요. 뉴스 듣고 3부로 찾아뵙겠습니다. 아 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이 프로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예상한 대로 일본이 우리를 화이트리스트 즉 수출심사 우대국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는 계획까지도 속전속결로 발표를 했죠. 미국의 중재 시도도 거부한 채 일본은 왜 이런 무리한 경제 보복 조치를 강행한 것일까요? 그 배경과 더불어 우리가 이 난국을 어떻게 헤쳐가야 할지에 대한 전문가 의견 들어봅니다.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을 지낸 이종우 이코노미스트 연결하겠습니다. 이종우 선생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일본이 28일부터 시행을 하겠다고 했는데요. 수출심사 우대국에서 배제하겠다. 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지금과 비교해서 어떻게 달라지는 건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본이 안보 관련한 전략물자, 즉 이제 뭐 무기를 제조하다든가 이런 데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물품을 수출할 때에 예. 분류를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하나는 이제 화이트 국가, 비화이트 국가, 우려 국가, 그다음에 무기 수출 금지 국가 이렇게 나눕니다. 예. 이제 그 중에서 이제 그 화이트 국가라고 하는 것은 일본이 우호국으로서 생각하는 이런 나라들이기 때문에요. 예. 그 안보 관련 전략 물자를 수출할 때에 뭐 특별하게 규제를 두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괄적인 허가 이런 거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출 절차를 한 번만 받게 되면 예. 3년 동안 이제 수출 면제를 해주는 형태입니다. 예. 여기에서 빠지게 되면 개별 수출을 계약을 할 때마다 껌껌이 그거를 이제 승인을 받아야 되는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가장 큰 차이는 통관 절차를 얼마나 원활히 해주느냐, 그러니까 쉽게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이런 부분들로서 의 차이가 있는 거고요. 만약에 이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배제됐다고 해서 수출을 전혀 이렇게 하지 않는다던가 이런 거는 아니라고 봐야 되는 예. 거죠. 그러니까 수출 과정에서 일본이 우리에게 수출 과정에서 절차가 굉장히 까다로워졌다 이렇게 보면 될 텐데. 그렇죠. 예. 지금 아시아 국가에서는 우리만 백색 국가였다고 하던데 그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동안에 일본이 여러 나라들을 이제 백색 국가 리스트에서 올려놨었는데요. 예. 아시아에서는 우리만 유일하고요.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유럽에 있는 국가들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예. 물론 이제 미국 이런 데도 거기에 들어가지만 많은 나라들이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고요. 아시아에서는 대만도 없고 우리만 딱 들어가 있다가 예. 이번에 이제 우리도 거기에서 빠지는 형태가 됐다라고 예.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만이나 싱가포르 이런 나라도 백색 국가가 아니었다는 말씀이잖아요. 지금도 예, 아니라는 그렇죠. 얘기고. 예.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약간의 불편함 정도를 감수해야 되는 것. 그렇게 보면 될까요? 예, 일단은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 근데 이제 그동안에 계속 화이트리스트 국가로서 유지가 되다가 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많은 변화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우선은 이제 통관 절차 이런 부분들에서 좀 불편한 그런 예. 부분들이 있다라고 예. 봐야 되고요. 물론 이제 통관이라고 하는 것이 정부의 주도하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예. 관세나 이런 통관하는 부처도 정부 부처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정부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들에 따른 입김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불편한 건 있어도 일단은 그런 정도로서 보시면 맞지 않나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미국과 중국이 지금 무역 분쟁을 하는 것은 미국의 어떤 보호무역, 그러니까 수입은 하지 않고 수출은 좀 많이 하겠다. 이런 건데. 예. 지금 일본은 반대 거꾸로거든요. 수출하는 것을 규제하겠다. 예.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참 이번 일본 조치 같은 경우를 보면 참 희한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예. 그러니까
사는 사람이 안 사겠다라는 경우는 그동안에 여러 번 있었는데, 예. 파는 사람이 안 팔겠다라고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그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비정상적인 조치를 내린 거는 이게 제일 처음에 반도체 관한 부분들이 나왔을 때 많이들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유가 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기술적인 거를 막기 위한 거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았는데 현재까지 나온 걸로 봐서는요. 일단 정치적인 부분들의 그 영향이 굉장히 크다라고 예. 볼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예. 한편에서는 일본이 우리보다 어쨌든 경제력이 월등히 높은 국가이기 때문에 예.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머리를 좀 숙여야 된다 우리가 예.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고 예. 반면에 아니다 옛날과 지금은 굉장히 달라졌다. 우리가 경제 펀드멘탈도 굉장히 좋고 거의 일본과 대등한 수준에 있기 때문에 예. 우리가 이번에 일본하고 대등하게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맞서고 있는데 예. 센터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연세가 많은 분들은 앞에서 했던 것처럼 일본하고 어차피 부딪혀봐야 상대가 안 되니까 빨리 우리가 실리를 찾기 위해서 굽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예. 그렇지 않은 분들은 또 다른 뒤에 말씀하셨던 것 같이 말씀을 하시는데 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우리나라가 일본 경제의 턱 밑까지 쫓아간 상태이기 때문에 예. 여기에서 특별하게 옛날처럼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 한번 제가 부분별로 이렇게 조금씩 한번 말씀을 드려보게 되면요. 예. 우리나라 GDP가 지금 1조 7천억 달러 정도 됩니다. 예. 일본이 5조 1천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의 GDP가 우리나라의 한 3배 정도 되는데요. 예. 인구가 일단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2배 이상 차이 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거는 맞고요. 예. 대신에 증가해 왔던 형태를 보면요. 85년도 이후에 우리나라가 GDP가 6.2배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예. 일본이 1.7배 증가했기 때문에 이런 속도가 계속된다라고 하면 그 차이가 굉장히 많이 좁혀질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GDP라고 하는 것이 어차피 인구 규모가 들어가고 거기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예. 이거를 직접적으로 비교해 보기 위해서는 1인당 GDP를 가지고 볼 수밖에 없는 예. 거거든요. 지금 일본의 1인당 GDP가 39,000달러 정도 되고요. 예. 우리나라가 31,000달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대략 한 일본의 80% 정도 되는데요. 일본이 왜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30-50 클럽이라고 얘기하죠. 예. 인구 5천만 명이 넘고 1인당 GDP 3만 불이 넘는 나라. 예. 일본이 92년도에 처음 거기에 들어갔거든요. 예. 그때 우리나라의 1인당 GDP가 얼마냐면 8,000불 정도였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일본은 계속해서 3만 불대에 있는 거예요. 그렇네요. 중간에 4만 불대로 올라가기도 하고 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엔화가 강세가 됐기 때문에 됐던 거였고 예. 경제가 팽창해서 됐던 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27년 정도에 걸쳐서 여보세요? 예, 말씀하세요. 예. 27년 정도 계속해서 일본은 그냥 3만 불대를 유지하고 있는 거였고요. 우리나라는 그 이후에 계속해서 상승을 하는 형태였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좁혀지는 형태가 됐고요. 예. 그다음에 수출 같은 경우에도 보면 전 세계 수출액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 3.3% 정도 됩니다. 3.3%? 예, 94년도에 10% 정도였거든요. 그게 지금 굉장히 낮아졌고요. 우리 같은 경우가 계속해서 빨리 올라와서 3%대 정도 지금 되는 상태입니다. 예. 그러니까 차이가 정말로 미세하게 나버리는 형태가 됐죠. 그러면은 일본의 아베 입장에서는 한국이 무섭게 치고 올라온다. 예. 이쯤에서 뭔가 길을 좀 눌러야 된다. 그런 생각도 했을까요, 혹시? 그런 부분들도 작용을 안 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봐야 되겠죠. 예. 국가 경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일본 같은 경우가 64년도에 동경올림픽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당시에 일본이 이제 전후 복구해가지고 굉장히 잘 된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했던 거였는데, 예. 그 당시 우리나라의 1인당 GDP가 100불이 채 안 됐었고요. 예. 미국의 원조가 없으면 경제를 꾸려나갈 수가 없는 형태였었거든요. 예. 근데 내년도가 아시는 것처럼 일본에 인해서 다시 올림픽이 열리지 않습니까? 예. 동경에서. 예. 그러면 56년 만에 처음 다시 열리는 건데 그때 한국하고 일본 사이의 경제하고 지금 경제하고를 보면 천지 차이가 나는 형태가 돼버린 거죠. 거기에다가 산업 같은 측면에서 보더라도 처음에 메모리 반도체가 시작을 했을 때 미국, 일본 이런 쪽에서 경쟁을 하다가 일본으로 패권이 넘어가는 형태였었거든요. 그랬는데 지금은 완전히
한국 기업만 남고 거의 대부분 다 사라져버린 형태가 됐으니까 예. 나머지 그와 같은 이 IT나 이런 쪽에서 더 추월되게 되면 정말로 어려워지는 형태가 되니까 지금에서 어느 정도 견제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이런 조치를 일본이 취했을 때, 우리도 손해지만 일본도 손해다.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 당연히 상당히 그한데요. 일단 가장 크게 지금 경쟁이 되고 있는 부분, 그리고 이번에 사태가 촉발된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게 IT, 그 중에서 특히 반도체 이런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IT 한번 보게 되면요, 일본의 10대 IT 업체들이 있습니다. 제일 큰 게 히다치고, 그 다음에 미쓰비시, 소니 이렇게 전부 돼 있는데요. 거기에 작년도의 이익을 총 합치면 우리나라 돈으로 따져서 대략 30조 원 정도 되거든요. 예. 영업이익이요. 근데 작년도에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한 회사의 영업이익이 60조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아시겠지만 전자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일본 사람들한테는 의미가 있는 산업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미국하고 처음으로 경쟁했던 대형의 산업도 IT였고요. 그러니까 전자였고, 예. 그 다음에 미국을 넘어갔던 것도 전자였고, 그걸로 해서 전 세계 시장을 지배하는 형태였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은 어떤 형태냐면 우리나라의 한 회사의 영업이익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그렇네요. 자연적으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형태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 타깃을 반도체로 잡은 겁니까? 일단 이제 반도체라고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순차적으로 넘어오는 형태였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미국에서 시작해서 일본으로 넘어오고 한국으로 넘어오고 이런 형태가 되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서로 이제 주력으로 만드는 제품 이런 것들이 이제 차이가 나는 형태가 됐죠. 일본이 우리나라로 이제 반도체가 전체적으로 넘어오면서 일본은 어느 쪽에다가 중점을 뒀냐면 부품이나 소재 쪽에다 두는 형태가 됐어요. 우리는 이제 완성 쪽으로서 두는 형태가 됐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일본 같은 경우 우리나라의 반도체 쪽이 일본의 소재나 이런 쪽을 부분적으로 많이 쓰는 쪽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산업 전체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도 크고 그다음에 타격도 많이 줄 수 있고 이렇다라고 보기 때문에 반도체를 1순위로 해서 때린 거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예. 지금 우리 정부 입장도 단호한 모습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 발언 모습도 그렇고요. 이 사태가 장기화되면은 양쪽 다 결국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양쪽 다 문제가 있는데요. 보다 더 크게 문제가 되는 곳은 일본이 더 크게 문제가 된다라고 봐야 되겠죠. 결론적으로는. 예, 그렇죠. 왜 그러냐면요. 지금 같은 경우에 우리는 이제 소재 이런 부분들에서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당장에는 영향이 나타난다라고 봐야 되는데 예.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돈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갑갑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돈을 가지고 지불해 줄 수 있으면 어딘가에서 그 물건을 만들어서 우리한테 팔겠다라고 하는 쪽도 나올 수 있고요. 예. 그다음에 우리 자체적으로도 개발을 해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가 있는데 일본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런 형태로 해서 반도체 생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줄어들게 되면 가장 큰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이 뭐냐면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여보세요? 예. 예. 그렇게 되면 그 반도체를 사용해야 되는 일본 전자회사 같은 경우에는 원가가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죠. 예. 지금도 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적게 나는데 만약에 반도체 가격이 계속 올라가서 비용을 훨씬 더 지불해야 되는 형태가 되면 잘못하면 계속해서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는 우리가 좀 답답하고 이럴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적으로 보게 되면 주도권이 우리한테 넘어오면서 답답한 쪽은 일본 쪽이 되는 거고 이런 형태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이종우 이코노미스트였습니다. 이 작가야, 궁금하다. 이 작가야, 문자 줄게. 질문다오. 여러분은 지금 웃으며 정보를 입수하고 편안하게 참여하는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생방송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거나
예스 앱으로는 무료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한국에 대한 일본 수출 규제로 촉발된 일본 여행 안 가기 운동이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말 일본에는 한국인 관광객이 줄었을까요? 일본과 한국을 오고 가며 무역업을 하고 계시는 황동명 글로벌 TNT 대표 연결해서 실제 일본 여행 안 가기 운동 이후 달라진 점이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홍동명입니다. 네. 자, 한국과 일본을 오고 가면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제 일본에서 이제 생활용품이나 자파를 수입해서 국내 유통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보통 주로 어디로 출장을 많이 가세요? 저희들은 거의 한 90% 정도가 일본 오사카로 나가고 있습니다. 오사카. 한국인이 가장 많이 가는 지역 중 한 군데네요? 네, 그렇죠. 자, 일본 안 가기 운동이 벌어지고 나서 실제로 오사카에서 한국 분들을 보기가 좀 어렵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제일 최근에 출장을 다녀온 게 7월 중순에 출장을 다녀왔거든요. 예. 근데 이제 아무래도 7월달, 8월달은 최고 여행 성수기다 보니까 시내에 이제 한국 분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하는 걸 쉽게 볼 수 있었는데 예년 같은 경우에는 예. 이번에 출장하실 때는 확실히 한국 분들이 많이 없다는 게 이제 저희들이 느껴지더라고요. 예. 혹시 일본 상인들이나 일본 그 관계자들하고 이야기 나눠보셨습니까? 한국인들이 많이 안 온다 뭐 이런 이야기? 네, 그렇죠. 아무래도 저희들도 자주 가는 일본 현지 식당이라든지 그리고 단골로 가는 요 가게들도 가보고 하는데 그분들도 요즘 한국 손님들이 발길이 좀 뜸하다고 저희한테 물어보고 왜 그러냐고 또 저희들한테 반대로 물어보더라고요. 아, 일본에서는 뭐 이 사태의 심각성이나 이런 걸 잘 모르나 보네요? 일본인들은 크게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관심이 많이 없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들한테 한국하고 일본 관계가 안 좋아서 이러지 않느냐 했더니 아 그렇냐 이러면서 자기네들이 또 도리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렇군요. 어쨌든 네. 지금 성수기인데도 불구하고 확실히 한국 관광객은 줄었다 이 말씀이고 네네. 일본 상인도 그걸 피부로 느끼고 있다 이런 이야기네요. 네, 그건 확실합니다. 예. 자, 근데 그 대표님도 일본 생활 자파를 수입해서 한국에 판다고 하셨는데 네네네, 그렇습니다. 불매운동 때문에 요즘에 어떻게 영업이 잘 안 되겠습니다. 매출의 영향이 분명히 저희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영향이 있습니까? 평소 대비 저희들이 봤을 때 한 20% 정도는 매출이 지금 떨어진 상황입니다. 20% 상당하게 네네. 줄었는데. 네네네. 전혀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 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진 않아요. 또 저희들이 사실은 이제 일본 쪽이랑 무역을 하다 보면 항상 리스크가 존재를 했었습니다. 일본과 사이가 좋았던 적이 별로 없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래도 또 갑작스럽게 또 너무 상황이 또 안 좋아지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조금 당황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사태가 길어질 것 같으면 그 네네. 대표님을 비롯한 대표님과 비슷한 일을 하시는 분들 네네네. 상당한 타격이 올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저희들도 지금 7월 초부터 계속 상황을 주시하고 있는데 예. 아무래도 이번에는 좀 상황이 조금 길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제일 좀 힘들었던 시기가 예전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 터졌을 때가 가장 힘들었었거든요. 예. 네, 근데 그때 이후로 저희들이 또 일본 쪽 이제 무역 체제를 좀 바꿔서 예. 지금 이제 단순히 수입만 하던 일을 수출 쪽으로도 지금 계속 이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기는 조금 쉬어가면서 이제 반대로 일본으로 수출할 수 있는 아이템 개발과 그쪽 업무를 개발하려고 지금 좀 쉬어가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야속하지 않으십니까? 이 불매운동, 일본 불매운동 같은 게? 아무래도 그런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를 비롯해서 주변에서 이제 일본 제품들 수입해서 판매하는 소상공인 업자들을 제가 상당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일단은 저희들은 장사를 하는 장사꾼이기 이전에 대한민국 국민이고요. 예. 지금 정부에서 강경하게 나가는 거, 그리고 이제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불매운동하는 거 적극 지지를 하고 있고, 이왕이면 이렇게 된 거 저희들도 같이 참여를 해서 꼭 일본과 싸워서 이겼으면 하는 바람이고, 조금 더 바른다고 그러면 빨리 상황이 좀 좋아져서, 이 싸움이 빨리 해결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예. 혹시 그 일본에서 한국인들을 상대로 하는 아니면 한국 관광객이라든가 네네. 혐한 분위기는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게? 그런 거는 전혀 못 느낍니다. 심지어 반대로 요 근래 제2의 한류라고 해가지고 요 근래 일본에서는 이제 한류 열풍이 또 다시 또 한참 불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네, 그런데 또 저희들이 하다 보면 일본 언론에서는 또 그런 내용들을 또 많이 다루진 않더라고요. 근데 몸으로 부딪히면 저희들이 느꼈을 때는 지금 이제 한류 열풍이 한창 이제 일본에서 불고 있고 뭐 동경의 시노쿠보라든지 오사카 한인타운에 가보시면 주말에는 정말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일본 그 고객들이 한국 샵을 많이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뭐 혐한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뭐 차라리 지금 한류 열풍이 조금 더 붐이 되고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또 이번 규제 사태도 이제 상황에 비춰서 나중에 또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죠. 그러면은 그 오사카나 이런 데서 일하고 계시거나 아니면은 가게를 운영하시는 우리 교포분들, 자인치 코리아 분들한테도 무슨 이상한 뭐 차별이라는 이런 건 없겠네요? 그런 건 특별히 요즘은 없다고 느낍니다. 근데 단지 이제 아무래도 자인치 분들, 교포분들 같은 경우에는 현지에서 이제 현지인들 상대로 사업을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희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 관광 오시는 분들 상대로 이제 숙박업소라든지 식당이라든지 뭐 관광 통역 이런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피해를 입을 수 있겠네요. 그분들은 지금 직접적인 피해를 좀 많이 입고 계신 상황이죠. 안 그래도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한국 쪽 상황을 저에게 또 상당히 많이 물어보는 편입니다. 그분들도. 정부가 기업들에게 가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네네네. 혹시 정부에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이왕 이제 이렇게 이제 일본과 이제 어떻게 보면 경제 전쟁까지 말할 정도로 이렇게 붙었는데 이왕이면 이제 너무 장기화돼 버리면 저희 같은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에 특히나 이제 뭐 이자카야 하시는 분들 마찬가지고 간단한 이제 물건 수입해서 판매하시는 소상공인분들이 피해를 또 많이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원만하게 빠르게 문제 해결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들 입장의 또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황동명 글로벌 TNT 대표였습니다. 3부 순서 마치고요. 4부 노잼진과 스포성수로 돌아오겠습니다. 뉴스 신동 이 작가와 함께하는 비포장 뉴스 해학 뉴스 정면 승부. 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하겠습니다. 영화 이야기 해보는 시간이죠. 노잼진과 스포성수 오동진 영화평론가 김성수 문화평론가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오동진입니다. 네, 오늘 뉴스에서 하루 종일 일본 문제를 이야기했고 저희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에서도 제가 굳이 그럴 필요 없다고 얘기했습니다만은 우리 제작진에서 1, 2, 3부를 통틀어서 다 일본 얘기를 해가지고 4부는 그래도 재밌는 일본 얘기를 하는 건데 또. 예? 재밌는 일본 얘기합시다. 아니 원래 오늘 사자 하신다 그랬었죠. 네, 사자 하려고 그랬죠. 저는 엑시트 하려고 준비해가지고 너무 재밌는 얘기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도무지 일본의 작태를 보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비분 관계하셨군요. 네, 일본을 짓이겨 놓는 영화를 2개를 각자 골랐는데 뭐 제가 더 확실히 짓이기는 영화를 골랐던 것 같아요. 뭐죠? 명량. 명량. 저는 그 안중근 의사를 생각하면 암살. 암살. 안중근 의사 얘기는 아닙니다만. 네. 명랑과 암살이 다 1000만 넘지 않았나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보셨을 영화인데 한 번 더 보라고? 네. 아니 생각하시라고. 저는 사실 남한산성도 생각했어요. 예. 남한산성에서는 병자호란 때 이제 주전론이냐 화전론이냐 이런 거잖아요. 예. 최명길, 김상원 싸우고, 그러니까 그런 논쟁이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지금은 제가 그때 남한산성 영화를 볼 때는 약간 이병헌 편이었어요. 김윤석 편이 아니라. 근데 제가 지금 남한산성을 다시 생각하면 지금은 주전론일 때다. 뭐 지금 화의를 요청하는 자 누구냐. 부적절한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난 김윤석 편이니까. 그러니까 주전론, 주화론이 아니라 지금 그쪽은 일본의 첩자라고 봐야 돼요, 거의. 일본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과.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뭐 싸우자는데 이병헌이 너무 불쌍하죠. 그러니까 싸우자는데 불만이 나라의 애국을 우리나라의 이득을 위해서 지금은 단지 잠깐 화친하자라고 하는 사람하고 아예 그쪽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하고는 다르죠. 예, 그 영화 말을 못하겠네. 싸우자는 얘기 아니야 지금. 그러니까 어쨌든 영화 대부에 그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화해를 얘기한 자가 배신자다. 네.
그런 얘기 나오니까. 네. 지금은 싸울 때다 알겠습니다. 예. 비토 콜레오네가 죽기 전에 아들한테 마이클한테 한 소리죠. 예. 가서 은밀하게 얘기를 하죠. 자, 김상수 평론가 명랑 갖고 왔다고요? 네. 자, 그러면 명랑으로 이행시 갑시다. 예. 어렵다. 이건 어렵다. 이거 없어. 양을 양으로 두음 법칙으로? 이응으로? 그렇죠. 네. 두음 법칙이 있잖아요. 두음 법칙 허용. 그럼. 네, 명량으로. 네. 이행시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입니다.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5분 추첨해서 영화 예매권 2매와 왓챠 플레이 이용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명량. 발음도 어렵네요. 두법칙 허용합니다. 예. 차라리 암살로 하는 게 낫겠다. 그거 너무 많을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쏟아질 것 같아요. 암살은. 예. 그래서 조금 어려운 걸로 선택했습니다. 명량. 하세요, 명량. 저요? 네. 명백한 건 일본 논해의 잘못이야. 예. 양심이 있으면 사과해. 그리고 우리 최지훈님께서 네. 이동형 TV 유튜브로 명량한 이 작가 땡이네. 네. 근데 나는 명량 그 영화 얘기하러 했더니 이행시를 바로 하네. 뭐라고요? 예. 명백한 너희 잘못이야. 양심이 있어라. 양심이 있으면 사과해. 사과해라. 네. 김성수 평론가가 지능지수가 좀 높은 것 같아요. 네, 그럼요. 이런 거 잘하는 거 보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동진 평론가부터 갈까요? 암살. 암살 1000만 넘게 보셨기 때문에 사실 영화 얘기를 새로 할 건 없는 것 같고요. 어쨌든. 근데 지금 시기가 시기니까 또 보고 싶은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진짜 보고 싶어요. 요즘은 또 IPTV를 얼마든지 다시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예. 3명의 독립운동가 여성을 포함한 그래서 친일파와 또 일본의 그 주구를 암살하려는 암살 전문가들의 얘기죠. 사실은. 그렇죠. 거기에 이제 염석진이라는 네. 그러니까 이정재 씨가 맡았던 이중간첩이죠. 이중간첩도 있고 네. 얘기는 굉장히 화려하고 복잡하게 전개되지만 우리 독립을 위해서 싸웠던 독립투사들의 얘기를 굉장히 진중하게 잘 다루고 있는 작품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천만을 본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은 독립운동을 한 분들에 대한 그 기계와 또 그 저항 정신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있는데 시대는 다소 역행한 감이 있었죠, 그동안. 그렇죠. 그래서 이 영화를 보고 많은 분들이 통쾌함을 느꼈던 장면은 현실하고 조금 우리 역사랑 달랐던 부분. 그러니까 우리 그렇죠. 역사는 그 염석진 분, 이정재 씨, 결국은 세작 활동하다가 잘 먹고 잘 살니까 대대손손. 예. 강복되고 대대손손 잘 사는 게 현실이었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암살했죠. 영화에서는 암살시켜버린다. 처단했죠. 처단한다. 근데 이제 그때 대사가 아주 기가 막혔죠. 네. 염석진의 대사가 독립이 될 줄 누가 알았느냐 이런 거죠. 당대 친일파들이 늘 하던 말이었어요. 그럼요. 1937년을 기점으로 그렇게 많이 변했거든요. 그러니까 37년 이전까지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싸웠던 사람들도 만주사변 중일전쟁이 터지면서 일본이 너무 뭐랄까 잘 나가니까 거기서 많이 변절한 사람들이 많고 염석진도 그런 케이스였던 거죠. 그렇죠. 사실은 광복운동을 했던 사람이었는데 변절했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영화 속에서 처단했죠. 그리고 고중도 괜찮았다. 그런 생각 들고. 근데 솔직히 뭐 역사 왜곡이란 그 프레임에서 보면 이것도 역사 왜곡이지 뭐. 그렇지만 이렇게 역사 왜곡을 하면은 칭찬을 받는 거 아니에요? 오늘 좀 삐딱하네. 많이 삐딱하네요. 그런데 안 좋은 일 있었습니까? 어쨌든 굉장히 그 주식이 떨어진 거죠. 주식 안 합니다. 근데 굉장히 통쾌한 역사적 해석이다. 이거는. 그리고 특히 역사 속에서 묻혀서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어떤 면에서는 독재의 무리들한테 그 존재조차 거세당했던 여성 독립운동가라든가 그리고 또 의열단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 영화를 통해서 다시 숨을 얻었다는 것은 김원복이라든가 그럼요. 그렇죠. 네. 그런 의미에서 얼마든지 좀 평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여성운동가들에 대한 조명도 새롭게 이어졌고요. 이 영화를 만든 최동원 감독이 굉장히 똑똑한 감독이고 공부를 많이 해요. 맞아요. 감독이 사실은 영화 한 편을 만들기 위해서 그 저변을 많이 취재를 하는데 최동원 감독은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철저한 것으로 유명한 감독입니다. 그래서 독립운동사에 대한 자기 자신의 철저한 그런 스터디가 많이 돼 있었던 작품이고 인물에 대한 고증도 아주 좋았죠. 김원봉에 대한 해석이
어쩌면 새로운 시대를 연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 팟캐스트를 들으면서 공부를 했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빨리 반응을 해. 빨리 대답해요. 예, 알겠습니다. 그랬겠죠. 아무튼 그러셨겠지 뭐. 네. 저희 아들 이름이 의열입니다. 의열? 예. 김의열. 오를자에 매울 열자. 네. 너무 세게 지어준 거 아니야? 아니, 부담이 의열 딸에서 따왔습니까? 예. 아버지는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자, 저런 식으로 또 폄하를 하시는군요. 바람 부는 대로. 아니. 그렇게 살았는데. 김성수 씨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살고 있어요. 제가 그건 알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예, 영화 암살 다시 한번 봐주시고요. 자, 두 분 법칙을 허용했더니 많이들 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6524님. 네. 명석한 두뇌로 판단해 주시길. 양식 있는 일본의 지식인들이요. 좋습니다. 그러니까 양식 있는 일본 지식인들 많죠. 오해 겐자부로 있죠. 와다하루키 교수 있죠. 뭐 이런 분들이 요즘 성명 내고 있지 않나요? 일본에서는 혁명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구조개혁이 없었고 그런 측면에서 경기의 침체를 막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의 미래를 위해서도 지금은 혁명이 일어나야 됩니다. 일본의 그 전공투 세대가 있기 때문에 뭐 지금 뭐 노화됐지만 어쨌든 전공투 돌아가시지 않았나요, 다들? 그래도 70대예요. 전공투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교양이 살아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역사가 살아있고. 일본 안가기 운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전략적으로 오키나와는 가자. 그렇죠. 오키나와는 아베 반대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맞짱 뜨고 있죠, 지사도. 그리고 참의원 선거에서도 했죠. 반대 결과를 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전략적으로 그럴까? 근데 시모노세키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거기는 충분히 뭐 한이 있는 곳인데도 아베를 탄생시키네. 지명 이름이 아무래도. 아재 개그 나왔네요. 예, 참. 아주 그냥 기타를 받는데. 예. 또 뭐 명확하게 일본이 잘못했다. 양쪽 모두 잘못이란 양비론 옳지 않다. 양비론 하는 사람은 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런 거 없는 것 같고요. 숨어 있죠 지금. 예. 33구 하나님 갈까요? 예. 명백히 국제법 위반한 아베. 양심에 손 얹고 사과하세요. 그렇죠. 아까 김성수 씨랑 비슷한 거 같은데. 짝퉁 아닌가요? 예. 그래도 줘야 될 것 같은. 그래요? 예. 33구 하나님 당첨되셨습니다. 네. 또 5233님. 명실상부. 양질의 뉴스와 정보.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이따우. 이런 거 하나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예, 알겠습니다. 5분 중에 1분이니까요. 예, 맞습니다. 5233님도 당첨되셨고, 아까 우리 6524님, 양식 있는 일본의 지식인들이 하신 분, 3분 당첨되셨으니까요. 샵 0945번으로 받을 주소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나머지 2분은, 두 번째 영화 소개하고 나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명량 소개해 주시죠. 예, 말이 필요 없는 아직까지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관객을 동원한 그런 영화죠. 명량. 1597년 임진왜란 6년 오랜 전쟁으로 인해서 혼란이 극에 달했던 조선에서 그 혁혁한 공을 세우고도 이순신 장군은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고 모진 고초를 겪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들끼리 싸우느라고 정신없는 그런 인간들이 연전연패하면서 자랑스럽던 조선의 해군이 참혹한 그런 상태에 도달했죠. 12척밖에 남지 않은 판옥선. 판옥선 12척으로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의심에 빠져 있을 때 이순신은 자신이 갖고 있는 신념과 또 그때까지 갖고 있는 전문가다운 정보 그리고 천운 이 세 개를 믿으면서 도전을 합니다. 그런데 이 천운의 실체가 밝혀질 때 우리는 정말 감동하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그가 기다렸던 천운은 뭐 조류가 바뀌는 것도 아니고 바람이 바뀌는 것도 아니었다. 소용돌이에 빠져들어가고 있던 지휘선을 그 작은 어선들이 되살려내는 그 기적. 결과적으로 지금 불매운동도 그렇거든요. 누가 뭐 일본의 후지 TV 같은 데서는 막 이상한 단체가 막 불매운동을 주도하는 것처럼 왜곡 보도를 하잖아요. 전부 가짜 뉴스입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는 SNS를 통해서 즐겁게 인증샷을 올리면서 재미난 문화운동을 하고 있고 심지어는 여기에 마케팅 전문 회사들까지 편승해서 다양한 마케팅으로 이걸 확산시키고 있는 그런 IT와 SNS 인프라를 이용한
대대적인 그런 놀이를 즐기고 있는데요. 예. 어떤 면에서는 그 이순신을 끌어낸 그런 우리 국민들 그때 당시에 백성들의 그 모습이 여기에 담겨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도 요즘 이순신 장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몇 차례 얘기했죠. 얘기하셨죠. 김한민 감독이 최근에 영화 또 하나 만들었어요. 제작을 했죠. 한산도 아닌가요? 봉오동 전투. 봉오동 전투. 그거는 이제 원신현 감독이 연출을 했습니다만 제작은 김한민 감독이 했죠. 그래서 좀 이렇게 역사적으로 좀 큰 얘기, 거대 담론 이런 것들을 잘 만드는 감독이 김한민 감독입니다. 저는 한산도가 지금 나왔으면 굉장히 그 주목을 받았을 텐데 왜 아직 안 나오고 있는 걸까요? 여러모로 그 제작비의 압력이 좀 심한 거죠. 네. 사실은 영화가 큰 영화를 만들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예. 이건 조금 다른 얘기인데. 예. 영화적 완성도가 과연 천만이 봤을 영화냐 이런 이야기 있지 않았습니까 당시에? 분명히 그렇죠. 근데 이제 영화적 완성도가 상당히 높아도 지금 100만도 못하고 역사 왜곡 때문에 주저앉는 그런 영화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명량은 그러니까 저는 시대 정신과 리더 찾기라고 하는 키워드로 바라보면은 그게 1700만 이상을 동원할 수 있는 힘이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전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그 이순신 띄우기 사업을 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굉장히 불행한 거는 이제 우리가 한민족이야 혹은 한국인이야라고 얘기할 때 나를 대신해서 딱 이렇게 보여줄 만한 문화적 상징이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일제에 의해서 우리의 다양한 문화적 상징이 괴멸당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독재 정권에 의해서 그런 문화적 상징들이 왜곡되거나 부서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아주 과하게 성역화된 어떤 존재들, 뭐 세종대왕, 한글, 김치, 이순신 이런 성역화된 존재들이 아니면 없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최근에 이제 민주정부가 들어오면서 다양한 또 문화적 상징들이 그 다시 재발견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 이순신에 대한 왜곡들을 명량은 상당히 많이 깨주고 그러면서 새로운 민중의 영웅으로 되살린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명량의 가치가 있는 거죠. 오늘은 김성수 씨가 좀 재미가 없네. 네? 나만 노잼진이 아니네. 예전에 전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 어떤 논객께서 저한테 영화계는 좌파다. 왜 노무현 일대기는 있고 박정희는 없느냐. 뭐 그런 얘기를 저한테 질타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명약 관화하다. 아니 근데 박정희 일대기도 한번 만드셔도 되잖아요. 영화로? 영화로. 일본 육사가고 그런 책은 있었어요. 뭐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이런 책들은 많았어요. 아니 근데 제가 그때 그랬었죠. 명확한 이유 때문에 그렇다. 장사가 안 된다. 그랬죠. 아니 근데 뭐 있는 그대로 사실을 제대로 만들면 한 인물이 나라와 가족과 모두를 그렇게 배신한 그런 아주 드라마틱한 스토리를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대중들은 뭐랄까요, 그 잘못된 얘기를 영화로 확인하고 싶어하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좀 영웅담을 더 즐기는 편이니까. 그렇죠. 영화의 이렇게 투자 환경으로서는 매우 위험한 영화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명량 같은 경우는 실제로 히어로물 같은 성격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야기의 결구가 좀 헐거운 대신에 그러니까 이제 그 히어로물이 주는 통쾌함이 있잖아요. 이순신, 그러니까 한국 대중관객들에게 이순신과 세종대왕은 말씀하신 것처럼 건드릴 수 없는 성역이거든요. 최근에 나온 나란 말씀이가 약간 세종대왕의 그런 면을 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대중적 영린이죠. 그래서 흥행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이순신은 그런 측면에서 1,800만 원 했죠. 그러니까 한국에서 명량의 관객 수를 지금 넘어간 영화가 없죠. 네, 수치는 없습니다. 예. 자, 두 분 마지막 선정하겠습니다. 자, 9998님 좋네요. 명랑해전의 완벽한 승리. 양국 간 경제 싸움은 대한민국의 완승일 것입니다. 좋습니다. 9998님. 예. 당첨되셨고요. 또 한 분 없을까요? 3364님 아까 당첨되셨던 것 같은데. 예.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7891님 할까요? 예. 명치가 답답. 양국이 지혜롭게 풀어나갔으면. 요거 하나 있고. 7045님. 명분 없는 싸움에 쳐. 명분 없는 싸움에. 쳐까지야. 쳐. 네, 그 다음에 량하게 해주고 싶다. 여기 두 분 싸서 딱 맞겠었어. 처량하게 이렇게. 네. 자, 7891이 맞습니까?
아니군요. 예. 7045님. 예, 7045님. 당첨되셨으니까 저희에게 문자 다시 보내주시고요. 두 분 오늘 여기서 헤어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방송 마치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날 돌아오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